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구 연구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과학의 역사와 과학의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 전공을 살려서 과학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과학자들에 대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에 대해서 강의는 대구과학관에서도 하고, 최근에는 채무성과학관에서도 좀 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그 온라인 컨텐츠로 이 강의를 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의 제목은 갈릴레오의 삶과 과학입니다. 방금 전에 보시는 그림은 갈릴레오가 한창 수학 교수로 열심히 활동을 할 때의 아주 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수학자이자 자연철학자로서 갈릴레오가 명성을 떨칠 때의 그런 갈릴레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그림은 갈릴레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평생 동안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살 때의 갈릴레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갈릴레오의 삶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삶과 묘하게 많이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휴관 중이라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휴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 과학관에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과학사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대과학의 태동, 갈릴레오와 뉴턴이라는 제목의 과학사 특별전입니다. 이 과학사 특별전의 전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갈릴레오의 실험 장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갈릴레오가 많이 실험했던 실험 장치는 원과 관련된 실험 장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자의 경우 보시는 그림처럼 이 진자는 다름이 아니라 원주의 일부를 진동 운동하는 그런 측정 도구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갈릴레오의 실험 장치는 갈릴레오가 현의 법칙, 코드의 법칙이라고 발견한 법칙을 구현해내는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의 가장 윗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의 가장 윗부분에서 원주에 있는 세 개의 점, 높이가 서로 다른 원주에 있는 세 개의 점의 경사면을 만들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곳에서 동시에 세 개의 쇠구슬을 떨어뜨려 봅시다. 떨어뜨려 보면 그 세 개의 구슬이 원주의 종착점까지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의 다른 쪽에 있는 좀 더 커다란 전시품인데요. 세 개의 경사면이 있고 세 개의 경사면은 그 높이가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면의 가장 높은 곳에서 쇠구슬을 세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똑같이 같은 순간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원에 있는 전시품이랑 커다란 경사면 전시품이 다른 전시품이 아니라 같은 전시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갈릴레오는 경사면 실험을 원과 관련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세 점을 정해서 그 세 점을 기준으로 경사면을 만들면 똑같은 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레오는 경사면 운동을 원과 직접적으로 결부지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로 항상 갈릴레오는 원과 결부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의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갈릴레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아주 반항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갈릴레오는 아주 똑똑한 천재가 아니라 집요한 노력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갈릴레오가 아주 대담한 승부사였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갈릴레오는 자연 탐구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쳤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모범생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우리와 똑같은 반항아였습니다. 정말일까요? 믿어도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인 빈센초 갈릴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빈센초 갈릴레이는 뮤트, 기타와 비슷한 음악 악기입니다. 뮤트 연주자이자 음악 선생님이었고요. 1520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악기인 뮤트에 관심을 갖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센초 갈릴레이는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세 종교음악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음악을 재현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고요. 또 음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요.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다거나 음악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아버지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활동이 갈릴레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빈센초 갈릴레이는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고 음악가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생각이냐? 우리 장남인 갈릴레오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녀석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나처럼 음악 이론가가 아니라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사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버니까 우리 장남은 나 같은 음악 연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생각이랑 좀 비슷하죠. 이렇듯 갈릴레오의 아버지는 갈릴레오가 의학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레오야, 피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라.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의사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넌 우리 집의 장남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갈릴레오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갈릴레오는 음악에도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하고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같은 음악가가 되고 싶지만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피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유클리드 기하학 책을 읽게 됩니다. 와, 이게 뭐야? 유클리드의 기하학? 음악의 기본 원리가 기하학에 들어있구나. 또 기하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와 자연도 이해할 수 있구나. 아주 멋진 학문이다. 이렇게 갈릴레오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수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기하학이 과학에서의 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대명사인 아인슈타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삼촌 야곱 아인슈타인이 건네준 유클리드 기하학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어보자. 12살의 나이에 나는 전혀 특성이 다른 또 다른 경이로움을 발견했다. 내 손에 들어온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을 다룬 작은 책에서 나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기하학의 명료함과 확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상을 내게 남겼다. 어쨌든 내가 명제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그 명제의 타당성이 내게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내게 충분했다. 그리고 토마스 홉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홉스는 나이 40이 되어서야 우연히 유클리드 계약을 접했다. 어느 날 신사들의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클리드의 계약 원론 중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내용을 읽고서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외쳤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홉스는 다시 그 정리를 차근차근 읽다가 앞에 다루어진 법칙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앞의 법칙들도 읽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옳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기하학의 매력에 빠졌다. 이처럼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 논리적 특성, 그리고 아주 확실하다는 특성을 통해서 역사 속의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논리적인 추론이 실제 자연세계에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경이로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수학의 매력에 빠진 갈릴레오는 결국은 수학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제 독파했다. 이제 뭘 공부하지? 그래, 수학 교수 리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책들을 읽어보자.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을 비롯한 각종 수학을 실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수학자였구나. 종이 위에서만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체 운동을 예측하거나 지상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도 수학이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가 공부하던 당시에 대학에서는 수학을 아주 정밀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갈릴레오는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수학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위주로 가르치고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대학을 떠나 스스로 수학을 공부한 후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버지인 빈센초 갈릴레이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갈릴레오가 재학 중이던 대학의 수학 교수님과도 상담을 해본 결과 갈릴레오에게 충분한 수학적 재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갈릴레오의 뜻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학위 없이 대학을 떠났습니다. 학위가 없으니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학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똑똑한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의 역사, 여러 가지 사료들을 들여다보면 갈릴레오 역시 초반부에는 많은 실수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실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었던 실수를 수정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우는 갈릴레오의 대표적인 과학적 업적이라고 하면은 갈릴레오가 투사체의 포물선 운동을 발견한 것인데요. 어, 일정한 높이에서 포탄을 쏘면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는데요. 이 포물선의 궤적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눌 수 있고,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포탄이 움직이고, 수직 방향, 아래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포탄이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합성을 하면은 포물선 궤적이 나오는데요. 포물선 운동의 주요 특징으로는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관성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 방향의 가속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갈릴레오 시대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 물체가 관성 운동을 하지? 또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왜 서로 독립적이지? 그리고 왜 아래 방향의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를 받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을 믿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갈릴레오가 활동한 당시에 또 다른 저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타르탈리아, 타르탈리아가 그린 포물선의 궤적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포물선의 궤적이 아니라 포탄의 궤적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포탄이 전혀 대칭적인 포물선을 그리고 있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이론에 따르면 물체는 고유의 본성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요. 투사체 운동은 투사체가 앞으로 움직임으로써 원래 투사체 뒤에 있었던 공기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서 진공의 상태가 되려고 하는데 자연은 진공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공기들이 빨려 들어가서 투사체를 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에 따르면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그럼 과연 타르탈리아는 왜 이런 식으로 그 투사체의 궤적을 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A 지점에서 사람이 힘을 주고 물체를 던질 때 임페투스가 주입이 됩니다. 임페투스는 일종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페투스가 주입이 돼서 이 힘에 의해서 투사체가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다가 점점 투사체에 주입된 임페투스가 점점 떨어지면서 곡선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물체는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고유의 본성이 있어서 직선으로 쭉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과 같은 투사체의 궤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레오도 처음에는 투사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제기할 수가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투사체 운동을 설명하는 건 어렵다. 아주 크고 무거운 포탄, 물체의 운동이 진공에 대한 혐오 때문에 포탄 뒤로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가 아주 가벼운 공기의 힘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과학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수학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아르키메데스를 본받아서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수학자 타르탈리아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요. 임페투스가 처음에 강했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임페투스가 고갈해서 낙하하는 이런 방식으로 투사체의 궤적을 설명하는 것을 처음에는 특히 이제 1590년경에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오는 실험을 통해서 타르탈리아의 설명이 옳은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니 투사체의 운동은 타르탈리아가 말하는 궤적이 아니라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사체의 궤적을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투사체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궤적을 손쉽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장비가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물체를 매 순간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이론이 틀린 것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지만 이 이론이 왜 틀렸는지는 모르겠다. 임페투스 이론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긴 했지만 그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과학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체가 기하학적 대칭을 이루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단순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착안한 것이 바로 이 강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원운동입니다. 갈릴레오는 우주와 지상 모두에서 원운동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밤 하늘을 관측하면은 그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아주 깔끔한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이래로 천문학자들은 원운동을 통해서 천체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천체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원운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갈릴레오는 지상의 운동에서도 원운동을 봤습니다. 이 진자 운동은 원주주의를 운동하는 원운동이죠. 분절되어 있긴 했지만 원운동의 일종입니다. 우주와 지상 모두에서 원운동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상 물체에서 이루어지는 원운동 역시 아무 원인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운동임을 의미한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원운동하는데 굳이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은 한 점에서 움직여서 그 점으로 무한히 되돌아오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천체들이 원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굳이 별도의 원인이 필요 없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상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원운동이 자연스럽다는 가정하에 관성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 물론 정확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구형을 가진 지구 위에서 이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들의 운동 역시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 알려져 있는 갈릴레오의 경사면 사고 실험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공을
굴리면 공이 똑같은 높이로 다시 되돌아오고, 두 번째 그림에서도 똑같은 높이로 되돌아오고 대신에 경사가 좀 낮아졌죠. 세 번째 그림에서 아예 경사가 없다고 하면 이 공은 끝없이 굴러갈 것이다. 근데 이때의 평면은 이 원의 구면의 아주 일부라서 평면처럼 보인다고 갈릴레오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이 끝없이 움직이는 이 평면은 구면인 것이죠. 지구의 회전이 자연스럽다면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원운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코페르니쿠스도 받아들이고 갈릴레오도 받아들였습니다. 지구의 회전이 자연스럽다면 지구 위에서의 원형 운동도 자연스럽다. 원형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속도로 계속 운동한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연스러운 원형 운동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한 내려가는, 낙하하는 운동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제 이런 이론적인 추론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만 분석하면 된다. 물체가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면 투사체의 궤적이 포물선이 될까?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는 물체의 어떤 양과 관련이 있을까? 물체의 속도와 관련이 있을까? 시간과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갈릴레오는 물체를 떨어뜨리면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하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물리학을 할 때는 대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하학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대세였고요.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오늘날 잘 알려져 있는 낙하법칙, 즉 떨어진 물체가 떨어진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적인 발견 결과를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기하학적 도형들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하고자 한 것이죠. 물체의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갈릴레오는 투사체의 운동 곡선을 얻었는데요. 물체는 원형 관성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인간은 지구에 비해 아주 작기 때문에 원형 표면을 평면으로 파악할 뿐이다. 반면에 물체가 떨어지는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둘을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 궤적이 나온다.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갈릴레오는 처음부터 투사체가 그리는 궤적이 포물선이고, 그리고 떨어지는 물체는 시간의 제곱해서 떨어지는 물체의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처음부터 발견한 것은 아니었고요. 각종 시행착오와 이론적 실수를 거듭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갈릴레오가 살던 시절에는 물체의 운동을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시간과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수치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것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갈릴레오의 원형 관성은 데카르트의 직선 관성 개념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낙하 법칙 자체는 맞았지만 낙하 법칙에 대한 기하학적 증명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릴레오는 공부만 한 유약한 학자가 아니었다. 갈릴레오는 야심가였고
당시의 권위에 대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도전했다는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릴레오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권위 있던 학문은 세 가지의 학문이었는데요. 바로 신학과 법학과 의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법학자, 의사의 그림입니다. 신학은 만물의 창조주인 신의 뜻을 밝히는 학문이죠. 그리고 법학은 법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의학은 의술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법학과 의학은 아주 고대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세 가지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갈릴레오 같은 수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나? 이 전문 학문인 신학, 법학, 의학 아래의 학문들은 학부 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초학문, 리버럴 아트였는데요. 사막 사과라고 합니다. 사막,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대학의 철학 교수가 가르쳤습니다. 사과는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 네 가지 학문은 대학의 수학 교수가 가르쳤는데요. 여기서 삼학을 가르치는 철학자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사과를 가르치는 수학자는 정교한 계산을 하는 등 아주 기술적인 작업, 이론적이고 어떤 심오한 사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직업이었던 수학자는 그 당시의 학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 당시의 연봉이 철학자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 철학자의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600만 원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장남 갈릴레오는 이 작은 급여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엄청난 가장의 무게를 느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 군주로서 성공하려면 성을 튼튼하게 짓거나 축성술, 측량술 등 이런 실용적인 기술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컴퍼스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실용적인 기구를 제작하거나 그 성능을 개선을 해서 귀족들에게 팔고, 그리고 이 기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귀족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일종의 과외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직접 제작을 하거나 개선을 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낮은 지위의 학문에 만족할 수 없었던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망이 있고 힘이 강했던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일종의 신분 상승을 시도합니다. 갈릴레오는 학위가 없었지만은 수학 실력 하나만으로 인정받아서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죠.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연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철학자다. 수학자는 그저 계산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다. 당시 대학의 상황을 보면 성경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들은 자연 철학자이지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대학에서 나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면 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줄 막강한 권력자를 찾자는 생각을 합니다. 갈릴레오가 유명한 또 하나는 그 개량한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의 4개의 위성을 찾았다는 건데요. 갈릴레오는 이 4개의 위성을 찾은 것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목성 주변을 도는 이 4개의 위성, 자신이 최초로 찾은 위성을 그 당시에 메디치가의 영주 및 형제들에게 바쳤습니다. 플로렌스 대공 코시모 2세는 전에 이제 갈릴레오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코시모 2세와 그의 형제 4명을 위해서 목성과 목성의 위성 4개를 헌정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메신저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이 메디치가의 영주에게 바치는 것이죠. 이 책과 망원경을 메디치가의 영주에게 바침으로써 갈릴레오는 메디치가의 공식적인 자연 철학자이자 수학자라는 지위를 새로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갈릴레오는 단순히 계산만 하던 수학자를 자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시켜버립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연에 대한 진리는 수학과 실험으로 탐구해야 된다. 지금처럼 철학자의 이론만을 가지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 아닌 우주라는 위대한 책에 쓰여 있다. 우주는 항상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주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한다. 자연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 그 글자들은 삼각형, 원, 기타 기하학적 도형들이다. 이것을 모르면 그 책의 낱말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캄캄한 미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의 갈릴레오의 주장은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자들처럼 생각과 논리를 통해서만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과감하면서도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갈릴레오는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과 자연 모두 신이 쓴 위대한 책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종교라든지 윤리의 문제는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자연 탐구를 철학 이론에만 의지하면 훗날 교회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내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실제로 갈릴레오는 독실한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죠. 갈릴레오는 1616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거나 교육하거나 변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1923년에 갈릴레오와 친분이 있던 새로운 교황인 우르바누스 8세가 취임을 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 이 두 체계를 논하는 책을 집필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그림이 우르바누스 8세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허락을 받은 갈릴레오는 일생일대 역작인 대화, 다이알로고를 한 6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고 교황청의 검열 역시 통과를 하였습니다. 1632년에요. 코페르니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 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해서 세 사람이 토론하는 식으로 책을 쓰자. 그 당시의 학문 언어인 어려운 언어, 라틴어로 쓰지 말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읽고 즐길 수 있도록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로 쓰자.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다이알로고, 두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 세 사람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쓴 갈릴레오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비록 교황님과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그저 하나의 가설로 다룬다고 약속했지만 이 책을 읽는 그 누구도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더 합당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구가 돌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상대성의 원리로 상대방의 반박을 방어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한 결과 및 밀물과 썰물 현상을 근거로 지구의 공정과 자정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갈릴레오가 쓴 대화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둬서 서점에서는 책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만 이 책에 대한 소문이 교황청까지 퍼지고 교황청에서도 이 책이 코페르니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대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명백하게 옹호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갈릴레오를 교황청에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1633년 갈릴레오가 70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재판에서 본인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래도 갈릴레오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인쇄되어 나온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는 자신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종신 가택연금형에 처해진 갈릴레오는 눈이 멀어가면서도 책을 썼습니다. 물리학, 토목공학, 기계공학의 기초가 된 책인 새로운 두 과학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종신연금형에 처해진 이후에도 계속 책을 집필했고요. 그래서 1638년에 나오는 새로운 두 과학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수학 교수로 연구하면서 기둥의 강도 분석과 같은 실용 연구를 했고 30년이 넘게 물체의 운동을 수학과 실험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했던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대 학자들을 위해서 남기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자연 탐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새로운 두 과학.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유사는 참으로 많습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적 수학적 분석을 했고요. 물체의 강도에 대한 실험적 수학적 분석을 했고 정확한 실험과 수학적 분석이라는 물리학의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사람과 그 정지에 있는 사람의 상대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보는 자연 법칙은 똑같다는 상대성 원리를 공식화했고요. 이 상대성 원리는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등가 원리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등가 원리라는 것은 피사의 사탑 위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 두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가 원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렇듯 갈릴레오는 이후의 물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주요한 원리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와는 독립적인 자연진리 탐구자로서의 과학자상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물론 갈릴레오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직선 관성 운동이 아니라 원형 관성 운동을 주장을 하였고요. 케플러와 동시대인이고 케플러와 서신 교환을 할 정도로 서로 알고 지냈지만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동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행성이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건데
원운동을 중요시했던 갈릴레오는 그런 케플러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케플러가 여전히 자연스러운 원운동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서 극복되어야만 하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밀물과 썰물 현상이 지구의 자전에 의한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갈릴레오는 모든 힘은 충돌이나 접촉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기계론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작용 힘인 중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학적인 증명에서 대수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기하학적 증명을 사용하였고요. 대수학적 증명은 뉴턴 이후의 시대에 비로소 물리학에서 대세가 됩니다. 갈릴레오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수학자의 길을 선택을 했고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를 해서 수학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실험도 당연히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태양 중심 우주관인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고, 대담한 승부를 통해 아주 낮은 지위의 수학자에서 아주 높은 진리탐구자로서의 수학자로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수학자를 자연탐구의 주인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눈이 멀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과학을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에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갈릴레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갈릴레오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갈릴레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관람객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책들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갈릴레오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이 책을 통해서 갈릴레오는 자신이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을 메디치가에 헌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갈릴레오를 유죄 판결로 이끌었던 세계 두 체계에 관한 대화도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가 말년했었던 근대 물리학이 기초가 된 새로운 두 과학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릴레오의 대화를 아주 쉽게 설명한 갈릴레오의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상으로 갈릴레오에 대한 저의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아니면 그 이론의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이 강의가 갈릴레오를 좀 더 친숙하고 또 갈릴레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